JM그룹 본사 15층 제3전략회의실은 마치 거대한 폭풍의 눈 속에 들어와 있는 것처럼 무겁고 질식할 듯한 공기로 가득 차 있었다. 회의실 상석에 앉아있던 최상무는 붉게 달아오른 얼굴로 거친 숨을 몰아쉬며 손에 들고 있던 두꺼운 결제 서류 뭉치를 강화유리 테이블 위로 내던졌다. 쾅하는 굉음과 함께 하얀 종이들이 부러진 나비의 날개처럼 허공으로 흩날리더니 차가운 바닥으로 힘없이 떨어져 내렸다. 그 서류들이 흩어진 곳에는 한서윤이 꼿꼿한 자세로 서 있었고 그녀는 자신을 향해 쏟아지는 모욕적인 언사와 분노를 온몸으로 받아내고 있었다. 서윤은 얇은 금속태 안경 너머로 흔들림 없는 눈빛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그녀의 머릿속은 지금의 상황을 감정적으로 받아들이기보다 냉철한 전략가의 시선으로 분석하고 있었다. 최상무는 테이블을 주먹으로 내리치며 고래고래 고함을 질렀고 그의 목소리는 방음벽으로 둘러싸인 회의실 전체를 울리며 다른 직원들의 어깨를 움츠러들게 만들었다. 그는 기획실의 일개 대리에 불과한 서윤이 자신이 외부 업체와 어렵게 성사시킨 군수물자 납품건을 감히 거부했다는 사실에 분노를 참지 못하고 있었다. 그는 회사가 입게 될 막대한 손실과 놓쳐버린 기회를 언급하며 서윤의 고지식한 태도가 조직 전체에 해를 끼치고 있다고 비난했다. 최상무에게 있어 군인들이 사용할 물자의 안전성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고 오로지 자신의 실적과 그로 인해 불어날 은행 계좌의 숫자만이 유일한 관심사였기에 서윤은 그저 자신의 앞길을 막는 성가신 돌멩이일 뿐이었다. 한서윤은 검지라 안경테를 살짝 밀어 올리며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상사의 끝없는 저주를 가로막고 자신의 입장을 명확히 밝혔다. 그녀는 독립연구소의 비밀리에 의뢰해 분석한 데이터를 근거로 제시하며 이번 납품 예정인 방탄조끼의 원단 내구성이 군 납품 기준치보다 30%나 미달된다는 치명적인 결함을 지적했다. 그녀는 불량 물자를 통과시키는 것은 단순한 비즈니스 윤리 위반을 넘어 전장에서 병사들의 목숨을 담보로 하는 잠재적인 살인 행위나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그녀의 논리 정연한 반박은 최상무의 탐욕과 무책임함을 적나라하게 파헤치는 예리한 칼날이 되어 그의 자존심을 무자비하게 난도질했고 이는 불난 집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되었다. 이성의 끈을 완전히 놓아버린 최상무는 더 이상 대기업의 임원이라 볼 수 없을 만큼 흉포한 기세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서윤을 향해 위협적으로 다가갔다. 그는 자신의 권위에 도전한 대가를 치르게 해주겠다는 듯 굵은 팔을 높이 쳐들었고 그 손바닥은 서윤의 뺨을 향해 맹렬한 속도로 날아들 준비를 마친 상태였다. 회의실 구석에 앉아있던 여직원들은 비명을 삼켰고 남자 직원들조차 최상무의 서슬퍼런 기세에 눌려 누구 하나 감히 말릴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었다. 서윤은 본능적으로 주먹을 꽉 쥐며 전신의 근육을 긴장시켰고 날아오는 손을 피하고 상대의 급소를 타격할 각도를 계산하며 최악의 상황에 대비했다. 그러나 최상무의 손바닥이 서윤의 얼굴에 닿기 직전 회의실 입구 쪽에서 고막을 찢을 듯한 엄청난 굉음이 터져 나오며 모든 이들의 시선을 단숨에 사로잡았다. 견고함을 자랑하던 참나무 회의실 문이 정상적으로 열리는 대신 외부에서 가해진 강력한 물리적 충격에 의해 경첩이 뜯겨나가며 바닥으로 처박혔고 자욱한 먼지가 피어올랐다. 건물이 흔들릴 정도의 충격에 최상무는 엉거주춤한 자세로 굳어버렸고 공포에 질린 직원들은 테러라도 일어난 줄 알고 책상 밑으로 몸을 숨기려 했다. 뿌연 먼지구름 사이로 거대한 그림자가 나타났고 그 형체로부터 뿜어져 나오는 살기는 회의실의 온도를 순식간에 영하로 떨어뜨릴 만큼 차갑고 압도적이었다. 먼지를 헤치고 나타난 남자는 짙은 색의 전술용 군복을 착용하고 있었으며 그의 발에 신겨진 육중한 군화는 부서진 문짝을 짓밟으며 소름 끼치는 파열음을 만들어냈다.
그는 흥룡 특수부대의 지휘관이자 전장에서 사신이라 불리는 강태주 대위였고 그의 등장은 평화로운 사무실 풍경과는 너무나도 이질적인 전장의 냄새를 풍기고 있었다. 화강암을 깎아 만든 듯한 날카로운 턱선과 칠흑같이 어두운 눈동자는 맹수처럼 회의실 내부를 훑어보다가 서윤을 위협하고 있는 최상무에게 고정되었다. 강태주의 존재감은 단순히 덩치가 크다는 것 이상의 위압감을 주었고 평소 아랫사람들에게 군림하던 최상무조차 본능적인 공포를 느끼며 뒷걸음질 치게 만들었다. 강태주는 마치 먹잇감을 노리는 포식자처럼 천천히 하지만 묵직한 발걸음으로 회의실 중앙을 향해 걸어 들어왔고 그의 발소리는 침묵에 빠진 공간을 지배했다. 그는 주변의 겁에 질린 시선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은 채 곧장 서윤의 앞으로 다가와 자신의 넓고 단단한 등으로 그녀를 완벽하게 가려주었다. 그는 고개를 살짝 비스듬히 기울이며 낮게 깔린 목소리로 말했는데 그 음성에는 명백한 사리가 담겨 있어 듣는 이들의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었다. 죽고 싶어서 환장한 놈이 있다고 해서 와봤는데 감히 누가 강태주 대위의 약혼녀에게 손을 대려 하는가. 그의 선언은 단순한 질문이 아니라 당장이라도 피를 보겠다는 경고와도 같았다. 최상무는 다리가 후들거리는 와중에도 자신의 지위를 믿고 억지로 허세를 부리며 남자의 소속과 이름을 물으려 했고 보안팀을 호출하겠다고 소리치려 했다. 하지만 그의 말은 입 밖으로 나오기도 전에 강태주가 번개처럼 뻗은 손에 의해 멱살이 잡히며 목구멍 속으로 다시 처박히고 말았다. 강태주는 오로지 한 팔의 힘만으로 거구의 최상무를 바닥에서 들어 올렸고 목이 졸린 최상무는 숨을 쉬지 못해 얼굴이 보라색으로 변하며 허공에서 발버둥 쳤다. 강태주는 마치 더러운 오물을 보듯 경멸 어린 눈빛으로 그를 노려보며 귓가에 대고 낮게 속삭였다. 만약 그 더러운 손이 내 여자에게 닿았다면 나는 지금 당장 내 손가락 뼈를 하나하나 부러뜨렸을 것이다. 한서윤은 자신의 앞을 막아서고 있는 남자의 넓은 등판을 바라보며 가슴 깊은 곳에서 복잡 미묘한 감정이 솟구쳐 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가 군에 입대하여 연락을 끊은 지 수년이 지났지만 위기의 순간에 나타나 자신을 보호하는 강태주의 모습은 어린 시절 그녀를 지켜주겠다고 맹세했던 소년의 모습과 겹쳐 보였다. 그녀는 분노로 인해 팽팽하게 긴장된 태주의 팔뚝 위에 조심스럽게 자신의 손을 올렸고 그 작은 접촉은 폭주하려던 야수를 진정시키는 유일한 제동장치가 되었다. 그녀는 나직한 목소리로 그의 이름을 부르며 이곳은 회사이니 더 이상의 폭력은 곤란하다는 뜻을 전했고 그녀의 차분한 음성은 그제야 태주의 이성을 현실로 되돌려 놓았다. 서윤의 손길을 느낀 강태주는 천천히 팔에 들어갔던 힘을 풀었고 최상무를 마치 다 쓴 쓰레기 봉투처럼 소파 위로 거칠게 내동댕이 쳤다. 최상무는 컥컥거리며 목을 부여잡고 소파 구석으로 몸을 피했고 태주는 그에게 더 이상 관심을 두지 않은 채 몸을 돌려 서윤을 마주 보았다. 방금 전까지 사람을 죽일 듯 흉포했던 눈빛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그는 투박한 손길로 서윤의 얼굴과 몸을 살피며 혹시라도 다친 곳이 없는지 확인했다. 그의 이러한 태도 변화는 주변 사람들을 더욱 당황하게 만들었고 동시에 여직원들에게는 기이한 설렘을 안겨주었다. 그는 흐트러진 서윤의 셔츠 깃을 바로잡아주며 거친 손끝으로 그녀의 뺨을 스치듯 만졌는데 이는 명백히 그녀가 자신의 소유임을 공표하는 행위였다. 강태주는 넋이 나간 채 서 있는 직원들을 향해 고개를 돌렸고 그의 날카로운 시선은 방관자였던 그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뇌리에 새기는 듯했다. 그는 오늘 이 회의실에서 벌어진 일에 대해 외부로 발설하거나 사실을 왜곡할 경우 군법과 자신의 개인적인 방식 모두를 동원해 응징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아무도 감히 그에게 토를 달거나 반박하지 못했고 모두가 고개를 숙이며 그저 이 무시무시한 남자가 빨리 눈앞에서 사라져 주기만을 바랄 뿐이었다. 최상무는 완전히 기가 꺾여 멍한 눈으로 두 사람을 바라보았고
자신이 건드려서는 안 될 벌집을 건드렸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고 있었다. 태주는 서윤의 작고 하얀 손을 자신의 크고 거친 손으로 단단히 감싸 쥐고는 엉망진창이 된 회의실을 빠져나와 긴 복도를 성큼성큼 걸어가기 시작했다. 흙먼지가 묻은 군복과 단정한 오피스룩의 기묘한 조합은 복도를 지나는 사람들의 시선을 집중시켰지만 두 사람은 아랑곳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갔다. 서윤은 그에게 어디로 가는 것이냐고 묻지 않았고 그저 익숙하면서도 낯선 그의 온기를 느끼며 이끌리는 대로 발걸음을 옮겼다. 지금 이 순간만큼은 회사 내의 암투도 복잡한 작전도 모두 잊고 오롯이 자신을 지켜주는 이 남자에게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그녀의 이성을 잠시 덮어두었기 때문이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고 외부와의 소음이 차단되자 좁은 밀폐 공간 안에는 두 사람의 숨소리만이 남게 되었고 묘한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했다. 태주는 잡고 있던 손을 놓고 엘리베이터 벽에 등을 기댄 채 층수를 알리는 전광판만을 뚫어지게 응시하며 애써 감정을 갈무리하려 애썼다. 서윤은 안경을 고쳤으며 곁눈질로 태주의 날카로운 옆모습을 훔쳐보았고 그의 갑작스러운 귀환이 단순한 우연이나 충동적인 행동이 아님을 직감했다. 그의 눈빛 속에는 말로 표현하지 못한 긴박함과 무거운 비밀이 숨겨져 있었고 이는 그녀가 JM 그룹 내에서 파헤치고 있던 어두운 진실과 맞물려 돌아가고 있음을 예감하게 했다. 건물 로비 정문 앞에는 태주가 타고 온 군용 지프 차량이 위압적인 자태로 정차되어 있었고 오가는 사람들의 호기심 어린 시선을 한몸에 받고 있었다. 태주는 망설임 없이 조수석 문을 열어 서윤을 태웠고 그의 행동에는 거부할 수 없는 단호함이 배어 있어 서윤은 순순히 차에 올랐다. 거친 엔진 소리와 함께 지프가 서울의 도심을 향해 질주하기 시작했을 때 서윤은 자신이 이제 되돌릴 수 없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음을 깨달았다. 그녀의 옆에는 약혼자이자 동맹군이며 가장 예측 불가능한 변수인 강태주가 있었고 이제 그들은 거대한 악의 세력과 맞서 싸우기 위해 폭풍의 한가운데로 뛰어들고 있었다. 서울의 화려한 네온 사인이 차창 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며 몽환적인 빛의 궤적을 남겼지만 묵직한 군용 지프 안의 공기는 납덩이처럼 가라앉아 있었다. 강태주는 거친 손으로 운전대를 꽉 쥐고 있었고 그의 손등에는 굵은 핏줄이 붉어져 나와 그가 지금 얼마나 감정을 억누르고 있는지 여실히 보여주고 있었다. 조수석에 앉은 한서윤은 흔들리는 차체에 몸을 맡긴 채 말없이 태주의 옆모습을 응시했는데 과거의 기억 속에 남아있던 소년의 앳된 얼굴은 온데간데 없고 그 자리에는 전장의 풍파를 겪어낸 거친 사내만이 존재하고 있었다. 그녀는 태주가 자신을 어디로 데려가는지 묻지 않았는데 이는 그에 대한 신뢰 때문이기도 했지만 지금 그가 내뿜고 있는 위압감이 섣불리 말을 걸 수 없게 만들었기 때문이기도 했다. 태주는 룸미러로 뒤를 확인하며 혹시 모를 미행이 붙었는지 끊임없이 경계했고 그의 눈빛은 맹수처럼 날카롭게 빛나며 주변의 모든 움직임을 포착하고 있었다. 도심을 벗어난 지프는 인적이 드문 한강변의 낡은 창고지대, 으슥한 골목으로 들어섰고 폐쇄된 정비소처럼 보이는 허름한 건물 앞에서 멈춰섰다. 태주는 시동을 끄자마자 익숙한 동작으로 차에서 내려 주변을 빠르게 정찰한 뒤 서윤이 앉은 조수석 문을 열어주며 내리라는 신호를 보냈다. 서윤이 차에서 내리자마자 태주는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신속하게 건물 안으로 이끌었고 녹슨 셔터 문을 열고 들어간 내부는 겉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최첨단 설비가 갖춰진 안전 가옥이었다. 방음벽으로 둘러싸인 공간에는 각종 모니터와 통신 장비가 가득했고 벽면에는 작전 지도로 보이는 복잡한 도표들이 붙어 있어 이곳이 단순한 은신처가 아닌 군사 작전의 거점임을 짐작게 했다. 태주는 서윤을 소파에 앉히고는 냉장고에서 생수 한 병을 꺼내 건네주며 비로소 긴 한숨을 내쉬었고
팽팽했던 긴장의 끈을 아주 조금 늦추었다. 서유는 차가운 물병을 손에 쥔 채 태주를 올려다보며 침묵을 깨고 그가 왜 갑자기 돌아왔는지,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태주는 맞은편 의자에 걸터 앉아 군화를 신은 발을 꼬고 앉으며 서윤의 질문에 답하는 대신 품 안에서 낡은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그것은 십수년 전 두 사람의 아버지들이 맺었던 혼인 계약서였지만 지금 이 순간 그 종이가 갖는 의미는 단순한 약속 그 이상이었다. 태주는 자신의 부대원들이 작전 중 사망한 사건을 언급하며 그들이 착용했던 방탄조끼와 장비들이 모두 JM그룹에서 납품한 것이었음을 낮은 목소리로 고백했다. 그는 단순한 불량이 아니라 누군가 고의적으로 저급한 자재를 사용해 차익을 챙겼다는 정황을 포착했고 그 배후를 캐기 위해 비밀리에 귀국하여 독자적인 수사를 진행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태주의 고백을 들은 서유는 놀라거나 당황하는 기색 없이 안경을 고쳤으며 자신의 가방에서 태블릿 PC를 꺼내 능숙하게 비밀번호를 입력했다. 그녀는 태주가 조사하고 있던 내용이 자신이 오랫동안 추적해온 내부 비리 데이터와 정확히 일치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그가 직접 움직이고 있을 줄은 예상하지 못했다. 서유는 태블릿 화면을 태주 쪽으로 돌려주며 자신이 기획실에서 근무하며 몰래 수집해온 이중 장부와 불법 거래 내역들을 보여주었다. 화면에 뜬 복잡한 숫자와 암호화된 파일들은 그녀가 단순히 사무실에 앉아 결제 도장이나 찍는 직원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었다. 서유는 자신의 아버지가 의문의 교통사고로 사망한 이후 JM그룹 내부의 썩은 뿌리를 찾아내기 위해 치밀하게 준비해 왔으며 오늘 회의실에서의 사건 또한 최상무를 자극하여 꼬리를 밟기 위한 그녀의 계산된 도발이었음을 차분하게 털어놓았다. 강태주는 화면 속의 방대한 데이터와 서윤의 치밀한 분석력에 혀를 내두르며 그녀를 다시금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게 되었다. 그는 기억 속에 연약하고 보호받아야 할 존재였던 꼬마 신부가 이제는 자신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강력한 우군으로 성장했다는 사실에 묘한 전율을 느꼈다. 태주는 서윤이 위험한 불장난을 하고 있다고 경고하면서도 그녀가 확보한 정보가 이번 수사의 핵심 열쇠가 될 수 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는 서윤에게 자신과 협력할 것을 제안하며 앞으로의 싸움은 법이나 규정이 통하지 않는 무법천지일 것이니 자신의 지시를 절대적으로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윤은 태주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자신은 보호받는 인형이 아니라 이 전쟁의 설계자가 될 것이라고 당당하게 맞섰고 태주는 그녀의 기백에 피식 웃음을 터뜨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은 낡은 혼인 계약서 옆에 새로운 전략 지도를 펼쳐놓고 본격적인 작전 회의에 돌입하며 밤이 깊어가는 줄도 몰랐다. 태주는 자신의 무력과 군 내부의 정보망을 제공하고 서유는 JM그룹 내부의 접근 권한과 자금 흐름을 분석하는 역할을 맡아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완벽하게 메워주기로 합의했다. 그들은 대외적으로는 결혼을 앞둔 다정한 연인으로 위장하여 최상무와 그 배우 세력의 경계심을 허물고 내부 깊숙이 침투하기로 계획을 세웠다. 태주는 서윤에게 소형 도청 장치가 내장된 펜던트 목걸이를 걸어주며 이것이 위급 상황에서 그녀의 위치를 알려주는 생명줄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목걸이를 걸어주는 태주의 투박한 손길이 서윤의 목덜미에 닿았을 때 두 사람 사이에는 동지의 이상의 미묘한 기류가 흘렀지만 그들은 애써 그것을 외면하며 작전에만 집중하려 노력했다. 회의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자 태주는 간이 침대에서 쪽잠이라도 자라며 서윤에게 휴식을 권했고 자신은 밤새 보초를 서겠다고 고집을 피웠다. 서윤은 태주의 지친 얼굴을 보며 마음이 쓰였지만 그를 설득할 수 없다는 것을 알기에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 누웠다. 낯선 천장을 바라보며 서윤은 오늘 하루 동안 일어난 일들을 되짚어 보았고 태주의 등장이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음을 실감했다. 그녀는 태주가 단순히 과거의 약혼자가 아니라 이제는 자신의 생명을 맡길 수 있는 유일한 파트너가 되었음을 인정하며 눈을 감았다. 한편 창가에 기대어 서서 어둠 속에 잠긴 도시를 내려다보는 태주의 머릿속은 서윤을 어떻게든 지켜내야 한다는 강박과 적들에 대한 분노로 복잡하게 얽혀 있었다. 새벽의 푸르스름한 빛이 안전가옥의 작은 창문으로 스며들 무렵 태주는 짧은 명상을 마치고 장비를 점검하며 하루를 시작할 준비를 마쳤다. 그는 서윤이 깨기 전에 미리 준비해둔 전투 식량과 따뜻한 커피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고 그녀가 일어날 때까지 조용히 기다렸다. 잠시 후 부스스한 모습으로 일어난 서윤은 태주가 준비한 소박한 아침 식사를 보며 희미한 미소를 지었고 두 사람은 말없이 식사를 나누며 앞으로 다가올 폭풍우를 대비해 에너지를 비축했다. 식사를 마친 후 태주는 서윤에게 방탄 소재가 들어간 특수 제작된 정장 재킷을 건네며 오늘부터는 이것을 입고 출근하라고 지시했다. 서윤은 재킷의 무게감을 느끼며 이것이 단순한 옷이 아니라 태주가 자신에게 입혀주는 갑오심을 깨닫고 묵묵히 그것을 받아 입었다. 안전 가옥을 나서기 전 태주는 서윤의 손을 잡고 진지한 표정으로 다시 한번 그녀에게 약속을 받아내려 했다.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하며 위험한 단독 행동은 절대 금물이라는 그의 당부는 명령이라기보다 애원에 가까웠다. 서윤은 태주의 거친 손을 마주잡으며 그의 눈동자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고 굳건한 믿음을 담아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태주에게 당신 또한 무모하게 몸을 던지지 말라며 대위님은 혼자가 아니라 이제는 나의 파트너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고 덧붙였다. 두 사람은 서로의 눈빛을 통해 말로 다할 수 없는 깊은 유대감을 확인했고 맞잡은 두 손을 통해 서로의 체온과 결의를 나누었다. 다시 지프에 올라타 시동을 거는 태주의 표정은 어제와는 달리 한결 여유로워 보였지만 그 눈빛만은 여전히 날카롭게 살아있었다. 서윤은 조수석에서 태블릿을 열어 최 상무의 오늘 일정을 체크하며 그가 어제 사건 이후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 예측하는 시나리오를 브리핑했다. 태주는 서윤의 브리핑을 들으며 운전대를 꺾어 JM그룹 본사가 있는 도심 방향으로 차를 몰았고 그들의 차량은 아침 출근길의 차량 행렬 속으로 미끄러져 들어갔다. 이제 그들은 단순한 상사와 부하 혹은 오래된 약혼자가 아니라 거대한 악에 맞서 등을 맞대고 싸우는 전우가 되어 전장으로 향하고 있었다. 차창 밖으로 비치는 아침 햇살은 눈부시게 밝았지만 그들이 향하는 곳은 짙은 어둠이 도사리고 있는 전쟁터 한복판이었다. JM그룹 본사 지하 주차장에 도착한 태주는 서윤이 차에서 내리기 전 그녀의 손을 잡고 잠시 망설이다가 짧지만 강렬한 한마디를 건넸다. 오늘 당신이 보게 될 쇼는 꽤 재미있을 거라며 그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어 보였고 서윤은 그의 자신감 넘치는 태도에 묘한 기대감을 느꼈다. 태주는 먼저 차에서 내려 주위를 살핀 뒤 서윤을 에스코트하여 엘리베이터 홀로 향했고 두 사람의 등장은 주차장에 있던 직원들의 시선을 다시 한번 집중시켰다. 어제의 소동으로 인해 이미 전설이 되어버린 두 사람의 동반 출근은 순식간에 사내 메신저를 통해 퍼져나갔고 그들이 걷는 길은 마치 모세의 기적처럼 갈라졌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로비층에 도착했을 때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최 상무가 아닌 회사의 감사팀 직원들이었고 서윤은 이것이 최 상무의 첫 번째 반격임을 직감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마자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 검은 정장을 입은 감사팀 직원들이 벽처럼 앞을 가로막았고 그들의 표정은 마치 중죄인을 체포하러 온 형사들처럼 삼엄하고 딱딱했다. 감사팀장은 한서윤에게 다가와 그녀가 회사 기밀을 외부로 유출하고 하청업체로부터 뒷돈을 받았다는 혐의가 포착되었다며 즉시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통보했다.
로비에 있던 수많은 직원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들에게 쏠렸고 웅성거리는 소리가 파도처럼 퍼져나가며 서윤을 비난하는 듯한 분위기가 순식간에 조성되었다. 이것은 최 상무가 준비한 첫 번째 덫이자 공개적인 망신 주기 전략이었고 서윤의 명예를 실추시켜 그녀의 내부 고발을 신뢰할 수 없는 것으로 만들려는 비열한 수작임이 분명했다. 강태주의 미간이 찌푸려지며 그가 앞으로 나서려 했지만 서윤은 침착하게 손을 들어 그를 제지했고 눈빛으로 자신이 해결하겠다는 신호를 보냈다. 서윤은 조금도 위축되지 않은 태도로 감사팀장을 똑바로 응시하며 영장도 없이 직원을 범죄자 취급하는 것이 회사의 정당한 절차냐고 차갑게 되물었다. 그녀는 자신의 결백을 증명할 자신이 있으니 조사를 피하지 않겠다고 말하며 오히려 당당하게 앞장서서 감사실로 향하는 복도를 걸어갔다. 태주는 주먹을 꽉 쥐고 그 뒤를 따르려 했지만 감사팀 직원들이 외부인은 출입할 수 없다며 그의 앞을 가로막았고 팽팽한 신경전이 벌어졌다. 태주는 그들을 힘으로 밀어붙일 수도 있었지만 지금 소란을 피우면 오히려 서윤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알기에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누르며 물러섰다. 그는 서윤이 사라진 복도 끝을 바라보며 스마트워치를 조작해 부대원들에게 대기 신호를 보냈고 그림자처럼 건물 내부를 감시하기 시작했다. 밀실과도 같은 감사조사실의 공기는 차갑고 건조했으며 테이블 위에는 조작된 입출금 내역서와 조작된 이메일 기록들이 수북하게 쌓여 있었다. 감사팀장은 서윤을 몰아세우며 지금이라도 혐의를 인정하고 사직서에 서명하면 형사 고발은 면해주겠다는 달콤한 회유와 협박을 동시에 시도했다. 그들은 서윤의 아버지가 사고로 죽은 후 가장으로서 겪었을 경제적 어려움을 언급하며 돈의 유혹에 넘어간 것이 아니냐는 모욕적인 언사를 서슴지 않았다. 하지만 서윤은 그들이 내밀어준 증거 자료들을 천천히 훑어보며 입가에 조소 섞인 미소를 띄었고 그 여유로운 반응은 감사팀장을 당황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볼펜 하나를 집어들고 서류의 특정 부분들을 체크하며 이 데이터들이 얼마나 조잡하게 조작되었는지 하나하나 지적하기 시작했다. 서윤은 해당 계좌의 이체 시간이 은행의 정기 점검 시간과 겹친다는 점과 이메일의 디지털 서명 코드가 구형 암호화 방식을 따르고 있다는 기술적인 오류를 날카롭게 파헤쳤다. 그녀는 감사팀장이 최상무의 지시를 받고 급하게 증거를 조작하느라 기본적인 로그 기록조차 맞추지 못했다는 사실을 간파하고 역으로 그를 압박해 들어갔다. 서윤은 자신이 이미 감사팀 서버의 접속 기록을 확보하고 있으며 누가 언제 이 파일들을 심어 놓았는지 알고 있다고 말하며 태블릿을 꺼내 들었다. 그녀의 논리적이고 빈틈없는 반격에 감사팀장의 얼굴은 사색이 되었고 그는 자신이 사냥꾼인 줄 알았으나 실은 덫에 걸린 먹잇감임을 깨닫고 식은땀을 흘리기 시작했다. 조사실 밖 복도에서는 강태주가 벽에 기대어 서서 지나가는 직원들의 동태를 살피며 서윤에게 접근하려는 수상한 움직임을 감지하고 있었다. 그는 청소부 복장을 하고 있지만 걸음걸이나 시선 처리가 훈련받은 사람처럼 보이는 한 남자를 발견하고 조용히 그의 뒤를 밟았다. 남자는 조사실 문에 귀를 기울이거나 소형 카메라로 내부를 촬영하려는 듯한 수상한 행동을 보였고 태주는 그가 최 상무가 심어놓은 끈아풀임을 확신했다. 태주는 남자가 비상구 계단으로 이동하자마자 맹수처럼 달려들어 순식간에 그를 제압했고 남자의 팔을 비틀어 벽에 밀어붙였다. 남자가 비명을 지르기도 전에 태주는 그의 입을 틀어막고 주머니를 뒤져 불법 도청 장치와 소형 카메라를 찾아낸 뒤 차가운 목소리로 경고했다. 태주는 공포에 질린 남자의 눈을 들여다보며 최상무에게 가서 전하라고 속삭였는데 그 내용은 서윤을 감시하는 모든 눈과 귀는 자신이 직접 도려낼 것이라는 살벌한 선전포고였다. 그는 남자가 가지고 있던 장비들을 단숨에 부러뜨려 쓰레기통에 처박고는 겁에 질려 도망치는 남자의 뒷모습을 보며 코웃음을 쳤다.
태주는 서윤이 내부의 적들과 지능 싸움을 벌이는 동안 자신이 외부의 물리적인 위협을 제거하는 방패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하고 있음에 만족했다. 그는 다시 로비로 내려가 보안 요원들의 배치와 CCTV 사각지대를 파악하며 만약의 사태에 대비한 탈출 루트를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했다. 긴 조사가 끝나고 서윤이 조사실을 나왔을 때 그녀는 혐의 없음으로 풀려났지만 회사의 처우는 가혹하게 변해 있었다. 최상무는 자신의 계획이 실패하자 2차 작전으로 서윤의 책상을 전략기획실에서 지하 문서고 근처에 쓰지 않는 창고방으로 옮기라고 지시했다. 이는 명백한 부당 인사 발령이자 직장 내 괴롭힘이었고 서윤을 철저히 고립시켜 스스로 회사를 나가게 만들려는 유치하고도 잔인한 수법이었다. 동료들은 서윤이 짐을 싸서 지하로 내려가는 모습을 보며 수군거렸지만 누구도 나서서 도와주지 않았고 오히려 그녀와 엮이면 자신들도 피해를 볼까봐 시선을 피하기 급급했다. 서윤은 먼지가 수북하게 쌓인 지하 창고에 자신의 짐을 내려놓으며 한숨을 내쉬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좌절보다는 새로운 기회를 포착한 흥분으로 빛나고 있었다. 최상무는 그녀를 유배 보냈다고 생각했겠지만 사실 지하 문서고는 디지털화되지 않은 과거의 회계 장부와 비밀 계약서, 원본들이 잠들어 있는 보물 창고와도 같은 곳이었다. 서윤은 소매를 걷어붙이고 낡은 서류 상자들을 뒤지기 시작했고 전산망에서는 찾을 수 없었던 결정적인 증거들을 수집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얻게 되었다. 그녀는 먼지 속에서 기침을 하면서도 손전등을 비추며 서류 하나하나를 꼼꼼히 살폈고 밤이 깊도록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작업에 몰두했다. 퇴근 시간이 훌쩍 지나 건물 전체가 어둠에 잠겼을 때 태주는 경비원들의 눈을 피해 지하 창고로 잠입하여 서윤을 찾아냈다. 그는 먼지 투성이가 된 채 바닥에 앉아 서류 더미에 파묻혀 있는 서윤을 보며 안쓰러움과 대견함을 동시에 느꼈다. 태주는 준비해온 샌드위치와 커피를 건네며 그녀 옆에 털썩 주저앉았고 서윤은 그제야 고개를 들어 그를 보며 환하게 웃어 보였다. 그녀는 자신이 찾아낸 10년 전의 거래 명세서와 최상무의 친필 사인이 들어가니면 계약서를 태주에게 보여주며 이것이 최상무의 목을 베 수 있는 결정타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태주는 서윤이 찾아낸 증거들을 보며 그녀의 집요함과 분석력에 다시 한번 감탄했고 최상무가 사람을 잘못 건드려도 한참 잘못 건드렸음을 확신했다. 두 사람은 좁고 어두운 창고 안에서 머리를 맞대고 앞으로의 계획을 논의했는데 그 모습은 마치 작전 회의를 하는 비밀 요원들처럼 진지하면서도 묘한 친밀감이 감돌았다. 태주는 서윤의 머리카락에 붙은 먼지를 털어주며 오늘은 이만하고 철수하자고 제안했고 서윤도 피로가 몰려오는 것을 느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중요한 서류들을 방수 가방에 챙겨 넣고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창고 문을 잠그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지하 주차장으로 향하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태주는 서윤에게 오늘 낮에 있었던 도청 시도와 자신이 처리한 첩자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다. 서윤은 최상무가 단순히 사내 정치지를 넘어 불법적인 감시 수단까지 동원하고 있다는 사실에 분노보다는 섬뜩함을 느꼈다. 그녀는 태주가 없었다면 자신의 모든 동선과 대화 내용이 적에게 노출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니 등골이 서늘해졌고 그가 곁에 있다는 사실에 깊은 안도감을 느꼈다. 태주는 서윤의 떨리는 어깨를 감싸주며 자신이 눈을 뜨고 있는 한 그 어떤 쥐새끼도 당신 근처에 얼씬거리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단단히 약속했다. 차에 올라타 집으로 향하는 길에 두 사람은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뉴스를 통해 JM그룹의 주가가 소폭 하락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이는 서윤이 오전에 감사팀장을 역관광 보내면서 의도적으로 흘린 찌라시 정보가 시장의 반응을 일으키기 시작했다는 신호였다. 서윤은 창밖을 바라보며 이제 시작일 뿐이라고 중얼거렸고 태주는 백미러로 그녀를 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그들은 최상무가 이렇게 쉽게 물러날 위인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고, 궁지에 몰린 쥐가 고양이를 무는 법이라는 옛말처럼 그가 더 과격하고 위험한 수단을 강구할 것임을 예감하고 있었다. 서윤의 아파트 앞에 도착했을 때 태주는 차에서 내려 그녀를 현관까지 배웅해주며 주변을 꼼꼼히 살폈다. 그는 서윤의 집 현관문에 자신이 개발한 특수 잠금 장치를 추가로 설치해 주었고, 창문에는 침입 감지 센서를 부착하여 보안을 강화했다. 서윤은 태주의 세심한 배려에 감동하며 그에게 따뜻한 차라도 한잔하고 가라고 권하고 싶었지만 늦은 시각이라 차마 입을 떼지 못했다. 태주는 그녀의 마음을 읽은 듯 다음에 모든 일이 끝나면 그때는 편안하게 차 한잔하자고 말하며 아쉬운 작별 인사를 나눴다. 태주가 돌아간 뒤 텅 빈 방에 혼자 남은 서윤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 있었던 일들을 정리해 보았다. 몸은 천근만근 무거웠지만 정신은 그 어느 때보다 맑고 또렷했으며 가슴 속에서는 뜨거운 투지가 불타오르고 있었다. 그녀는 베개 밑에 숨겨둔 호신용 스프레이를 만지작거리며 내일은 또 어떤 함정이 기다리고 있을지 상상해 보았다. 최상무는 그녀를 고립시켰다고 생각하겠지만 사실 그는 그녀를 가장 위험하고도 강력한 무기가 숨겨진 곳으로 안내한 꼴이 되었다는 사실을 꿈에도 모를 것이었다. 폭풍 전야의 고요함 속에서 서윤은 잠이 들었고 꿈속에서도 그녀는 멈추지 않고 달리고 있었다. 서울의 밤하늘이 뚫린 듯 억수 같은 비가 쏟아져 내리고 있었고 도심의 네온사인은 물기에 번져 몽환적이면서도 기괴한 풍경을 자아내고 있었다. 한서윤은 지하 창고에서의 작업을 마치고 늦은 시각 퇴근길에 올랐지만 빗소리에 묻힌 거리의 정적은 평소보다 훨씬 더 무겁고 불길하게 느껴졌다. 그녀는 와이퍼가 부지런히 움직이며 닦아내는 앞 유리를 뚫어지게 응시하며 운전대를 잡았지만 등 뒤를 쫓아오는 듯한 서늘한 기운을 떨쳐낼 수 없었다. 백미러를 통해 확인한 바로는 검은색 밴 한 대가 일정한 거리를 두고 그녀의 차를 따라오고 있었고 서윤은 직감적으로 그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님을 깨달았다. 그녀는 태주가 알려준 비상 매뉴얼대로 경로를 급히 변경하여 큰 길로 나가려 했지만 마치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 또 다른 차량이 앞을 가로막으며 그녀를 포위해 왔다. 서윤의 차가 끼익하는 날카로운 마찰음을 내며 빗길에 미끄러지듯 멈춰섰고 앞뒤를 가로막은 차량에서 검은 우비를 입은 건장한 사내들이 쇠파이프와 야구 방망이를 들고 내렸다. 그들은 전문적인 청부업자들로 보였으며 그들의 목적은 단순히 그녀를 겁주는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입을 막거나 결정적인 증거를 탈취하는 것임이 분명했다. 빗줄기는 더욱 거세져 시야를 가렸고 사내들은 아무런 말 없이 서윤의 차를 향해 다가와 운전석 유리를 사정없이 내리치기 시작했다. 강화 유리에 거미줄 같은 금이 가기 시작하자 서윤은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지르는 대신 떨리는 손으로 차문을 잠그고 태주가 준 비상호출 버튼을 길게 눌렀다. 그녀는 가방에서 호신용 전기 충격기를 꺼내주며 유리가 깨지면 들이닥칠 손을 향해 공격할 준비를 하며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유리창이 와장창 깨지며 빗물과 유리 파편이 차 안으로 들이닥쳤고 놈들 중 하나가 손을 뻗어 서윤의 머리채를 잡아 끄집어내려 했다. 서윤은 비명을 지르며 전기 충격기를 놈의 팔뚝에 갖다 대었고 지지직거리는 소리와 함께 놈이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났지만 곧바로 다른 놈들이 달려들었다. 차문이 강제로 열리고 서윤이 빗바닥으로 내동댕이 쳐지려는 절체절명의 순간 어둠을 가르고 강력한 하이빔 불빛이 놈들의 눈을 멀게 만들었다. 굉음과 함께 나타난 태주의 지프가 서윤의 차 뒤를 막고 있던 밴을 그대로 들이받아 버렸고 육중한 충돌음은 천둥 소리마저 집어삼킬 듯 컸다. 찌그러진 밴이 밀려나며 공간이 생기자 지프에서 내린 강태주는 우산도 없이 쏟아지는 비를 온몸으로 맞으며 천천히 걸어 나왔다. 빗물에 젖은 강태주의 군복은 그의 단단한 근육에 달라붙어
그가 품고 있는 폭발적인 힘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었고 그의 눈빛은 지옥에서 기어 올라온 악귀보다 더 무시무시했다. 그는 자신의 여자가 빗바닥에 쓰러져 있는 모습을 보자 이성의 끈을 완전히 놓아버렸고 그저 눈앞의 모든 것을 파괴하겠다는 본능만이 남았다. 놈들은 태주의 기세에 잠시 주춤했지만 곧 숫자를 믿고 무기를 휘두르며 덤벼들었고 그것은 그들의 인생에서 가장 큰 실수가 되었다. 태주는 날아오는 쇠파이프를 맨손으로 막아내고는 놈의 팔을 꺾어버렸고 뼈가 부러지는 끔찍한 소리가 빗소리를 뚫고 울려 퍼졌다. 그의 주먹과 발차기는 자비가 없었고 놈들은 단 한 번의 타격에 비명도 지르지 못하고 빗물이 고인 바닥에 처박혔다. 서윤은 빗물에 젖은 채 바닥에 주저앉아 그 광경을 지켜보았는데 태주의 움직임은 싸움이라기보다는 일방적인 학살에 가까웠다. 그는 춤을 추듯 유연하게 적의 공격을 피하고 급소만을 정확하게 타격하여 순식간에 대여섯 명의 거구들을 무력화시켰다. 그때 쓰러진 척하고 있던 놈 하나가 품에서 잭나이프를 꺼내 태주의 등 뒤로 은밀하게 접근했고 서윤은 본능적으로 소리쳤다. 대위님, 뒤요. 그녀의 외침과 동시에 태주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놈의 손목을 낚아채 칼을 떨어뜨리게 한 뒤 그대로 업어치기로 아스팔트 바닥에 꽂아버렸다. 서윤은 안도감에 숨을 몰아쉬었지만 동시에 태주가 뿜어내는 낯선 살기에 압도되어 몸을 떨었다. 이것이 바로 전설적인 특수부대 지휘관 흥룡의 진짜 모습이었다. 상황이 종료되자 태주는 바닥에 널브러져 신음하고 있는 놈들의 리더로 보이는 자의 멱살을 잡아 일으켜 세웠고 그를 자신의 지프 보닛 위로 거칠게 밀어붙였다. 태주는 놈의 얼굴 가까이 다가가 놨고 차가운 목소리로 누가 시켰지? 라고 물었지만 놈은 고통 속에서도 입을 다물고 버텼다. 태주는 망설임 없이 놈의 손가락 하나를 꺾어버렸고 끔찍한 비명이 터져나오자 다시 한번 질문을 던졌다. 공포에 질린 놈은 결국 최 상무의 비서실장이 사주했다는 사실을 실토했고 태주는 놈을 바닥에 내동댕이 치며 마지막 경고를 남겼다. 가서 전에 내 여자를 건드린 대가는 내 놈들 목숨값으로도 부족할 거라고. 내가 직접 받으러 간다고 말이다. 태주는 피 묻은 손을 빗물에 대충 씻어내고는 서윤에게 다가와 재킷을 벗어 그녀의 떨리는 어깨를 감싸주었다. 방금 전까지 살기로 가득 찼던 그의 눈빛은 서윤을 보는 순간 거짓말처럼 따뜻하고 걱정스럽게 변해 있었다. 그는 서윤의 얼굴에 묻은 흙탕물을 자신의 소매로 조심스럽게 닦아주며 다친 곳은 없는지 많이 놀라지는 않았는지 끊임없이 물었다. 서윤은 긴장이 풀리자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지만 태주가 단단한 팔로 그녀를 부축해 품에 안았다. 그의 넓은 가슴에서 들려오는 심장 박동 소리는 거친 빗소리보다 더 크게 울렸고 서윤은 그제야 자신이 살아있음을 실감하며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다. 태주는 서윤을 자신의 지프 조수석에 태우고 히터를 가장 강하게 틀어 그녀의 온몸을 녹여주었다. 그녀의 차는 이미 반파되어 운행이 불가능했기에 그는 견인차를 부르고 뒷수습을 부하들에게 맡긴 뒤 서둘러 현장을 빠져나갔다. 차 안에서 태주는 서윤의 손을 한시도 놓지 않고 한 손으로 운전하며 그녀에게 끊임없이 말을 걸어 안정을 찾도록 도왔다. 서윤은 태주의 따뜻한 손길에 점차 안정을 되찾았지만 오늘 겪은 공포는 그녀의 뇌리에 깊게 박혀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 같았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는 깨달았다. 최상무 일당은 이제 선을 넘었고 이 싸움은 더 이상 비즈니스의 영역이 아닌 생존을 건 전쟁이 되었다는 것을. 태주는 서윤을 데리고 자신의 개인 오피스텔로 향했는데 그녀의 집은 이미 노출되어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보안이 철저한 고급 오피스텔에 도착해서야 두 사람은 비로소 안심할 수 있었고 태주는 서윤에게 따뜻한 물로 씻고 나오라며 욕실로 안내했다. 서윤이 씻는 동안 태주는 베란다로 나가 담배를 피워 물며
빗속의 야경을 바라보았는데 그의 눈빛은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다. 그는 오늘 밤 서윤이 다칠 뻔했다는 사실에 스스로를 용서할 수 없었고 최상무와 그 배우 세력들을 세상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방법으로 파멸시키겠다고 다짐했다. 담배 연기는 비바람에 흩어졌지만 그의 맹세는 강철처럼 단단하게 굳어졌다. 욕실에서 나온 서윤은 태주의 헐렁한 셔츠를 입고 있었고 젖은 머리카락에서 물기가 뚝뚝 떨어지고 있었다. 태주는 그녀를 소파에 앉히고 수건으로 머리를 말려주며 그녀의 목덜미와 팔에 난 작은 상처들을 소독약으로 치료해 주었다. 따끔거리는 통증에 서윤이 움찔하자 태주는 미안한 듯 동작을 멈추고 그녀의 상처에 호호 불어주며 아이를 달랬듯 조심스럽게 약을 발랐다. 그런 태주의 모습에서 서윤은 무자비한 전사가 아닌 다정하고 섬세한 남자의 모습을 보았고 가슴 한구석이 찌릿해지는 것을 느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침묵이 흘렀지만 그것은 어색함이 아닌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는 위로의 침묵이었다. 서윤은 태주의 손을 잡으며 나지막이 물었다. 이제 어떻게 하실 건가요? 그들은 멈추지 않을 거예요. 태주는 그녀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며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다. 우리가 먼저 끝내야지. 놈들이 가장 아끼는 것을 부숴버릴 거야. 서윤은 그의 말 속에 담긴 결의를 읽었고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의 태블릿을 가져왔다. 그녀는 지하 창고에서 찾아낸 자료 중 제9번 창고라는 의문의 장소가 반복적으로 언급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곳은 지도에도 나오지 않는 JM 그룹의 비밀 물류센터였고 최상무가 불량 무기들을 빼돌리는 핵심 거점으로 추정되는 곳이었다. 태주는 지도를 유심히 살펴보며 그곳의 지형과 경비 시스템을 분석하기 시작했고 서윤은 자신이 해킹한 보안 코드를 공유하며 침투 경로를 함께 모색했다. 빗줄기는 여전히 창문을 때리고 있었지만 두 사람의 눈은 새로운 목표를 향해 불타오르고 있었다. 최상무가 보낸 피해 경고장은 오히려 잠자는 사자의 코털을 건드린 꼴이 되었고 이제 사냥꾼과 사냥감의 위치는 뒤바뀌기 시작했다. 오늘 밤의 습격은 두 사람을 공포에 떨게 하는 대신 그들을 더 단단하게 결속시켰고 복수의 칼날을 더욱 날카롭게 벼리는 계기가 되었다. 밤이 깊어가고 피로가 몰려왔지만 태주는 서윤이 잠들 때까지 곁을 지켰다. 침대에 누운 서윤은 태주가 옆에 앉아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악몽을 꾸지 않을 것 같은 안도감을 느끼며 눈을 감았다. 태주는 잠든 서윤의 얼굴을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그녀의 이마에 가볍게 입을 맞추고는 거실로 나와 무기를 점검하기 시작했다. 권총을 분해하고 닦으며 그는 내일 밤 있을 제9번 창고 잠입 작전을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했다. 그것은 단순한 잠입이 아니라 적의 심장부를 찌르는 자살 특공대에 가까운 위험한 임무가 될 것이었지만 그는 물러설 생각이 없었다. 창밖의 비는 그칠 줄 모르고 쏟아졌지만 태주의 마음속 폭풍은 이미 방향을 정하고 무서운 기세로 휘몰아치고 있었다. 그는 서윤이 찾아낸 정보와 자신의 무력이 합쳐지면 그 어떤 철옹성도 뚫을 수 있을 것이라 믿었다. 내일 밤 빗소리에 묻힌 비명은 그들의 것이 아니라 최상무와 그 하수인들의 것이 될 것이었다. 태주는 탄창을 결합하며 차가운 금소금을 즐겼고 어둠 속에서 번뜩이는 그의 눈은 이미 승리를 예감하고 있었다. 도시의 불빛조차 닿지 않는 서울 외곽에 버려진 공단지대, 그 중에서도 가장 깊숙한 곳에 자리 잡은 제9번 창고는 어둠 속에 거대한 괴물처럼 웅크리고 있었다. 며칠째 내리던 비는 그쳤지만 밤 안개는 더욱 짙어져 시야를 가렸고 습기를 머금은 공기는 피부에 끈적하게 달라붙어 불쾌감을 주었다. 강태주는 창고 전체를 둘러싸고 있는 높이 5m의 철조망 너머를 적외선 망원경으로 관찰하며 경비 병력의 이동 패턴을 파악하고 있었다. 그의 옆에 엎드려 있는 한서윤은 태주가 입혀준 검은색 전술조끼를 착용한 채
긴장된 표정으로 태블릿 화면에 표시된 보안 시스템의 회로도를 분석하고 있었다. 이곳은 지도상에는 존재하지 않는 유령 건물이었지만 실제로는 최상무와 그 배후 세력이 불법 무기 거래를 자행하는 거대한 범죄의 온상임이 분명했다. 태주는 망원경을 내려놓고 서윤에게 수신호를 보내며 진입 타이밍이 왔음을 알렸고 두 사람은 그림자처럼 은밀하게 철조망의 사각지대로 이동했다. 태주가 미리 준비한 절단기로 철조망을 소리 없이 잘라내는 동안 서윤은 휴대용 재밍 장치를 가동해 주변의 CCTV 신호를 일시적으로 마비시켰다. 철조망을 통과한 그들은 컨테이너 박스 뒤에 몸을 숨기며 창고 정문 쪽을 지키고 있는 2명의 무장 경비원을 주시했다. 그들은 일반적인 경비업체 직원이 아니라 군용 소총으로 무장한 사설 용병들이었고 이는 이곳에 숨겨진 비밀이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할 만큼 중요하다는 방증이었다. 태주는 서윤에게 기다리라는 눈빛을 보내고는 어둠 속으로 녹아들 듯 사라져 경비원들의 뒤로 접근했다. 바람 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정적 속에서 둔탁한 타격음 2번이 짧게 울려 퍼졌고 경비원들은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바닥으로 쓰러졌다. 태주는 그들의 무전기를 챙겨 서윤을 불렀고 서윤은 재빨리 달려와 정문의 전자도어락에 해킹 툴을 연결했다. 암호 해독 프로그램이 돌아가는 동안 서윤의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흔들림 없이 화면을 응시하고 있었다. 수천 개의 숫자가 빠르게 교차하다가 승인됨이라는 녹색 글자가 뜨는 순간 육중한 철문이 유압 소리를 내며 천천히 열리기 시작했다. 태주는 권총을 양손으로 파지하고 전방을 주시하며 서윤을 자신의 등 뒤로 보호한 채 창고 내부로 진입했다. 창고 내부는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거대했고 천장까지 쌓아 올려진 수백 개의 나무 상자들이 끝도 없이 펼쳐져 있었다. 창고 안은 서늘한 냉기로 가득 차 있었고 먼지 냄새와 함께 기름 냄새 그리고 쇠 냄새가 뒤섞여 코를 찔렀다. 서윤은 태주가 비추는 전술 라이트 불빛에 의지해 가장 가까운 상자 하나를 열어보았고 그 안에는 포장이 뜯기지 않은 신형 소총들이 가득 들어 있었다. 하지만 서윤이 소총의 일련 번호를 조회해보자 그것들은 이미 폐기 처분된 것으로 기록된 불량 부품으로 조립된 가짜 무기들이었다. 이것들이 전방 부대에 보급되었다면 사격 도중 폭발하거나 격발 불량이 발생해 수많은 경사들의 목숨을 앗아갔을 것이 뻔했다. 서윤은 분노로 입술을 깨물며 증거 사진을 찍기 시작했고 태주는 주변을 경계하며 더 깊은 곳으로 이동했다. 창고 중앙에는 메인 서버실로 보이는 유리벽으로 된 통제실이 있었고 그곳에서 모든 물류 데이터를 관리하고 있는 듯했다. 서윤은 서버실로 올라가 메인 컴퓨터에 접속하여 최상무의 이중 장부와 불법 거래 내역 원본을 다운로드하기 시작했다. 데이터의 양이 방대하여 전송바가 느리게 움직이는 동안 태주는 통제실 유리창 너머로 아래층을 내려다보며 불안한 기운을 감지했다. 너무나 조용했고 경비 병력이 입구에만 배치되어 있다는 것이 이상할 정도로 허술해 보였기 때문이다. 그때 태주의 예감은 빗나가지 않았고 창고 내부의 조명이 갑자기 대낮처럼 환하게 켜지며 눈을 뜰 수 없을 정도의 강렬한 빛이 쏟아졌다. 동시에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창고 전체를 뒤흔들었고 사방에서 셔터가 내려오는 소리가 들려왔다. 함정이었다. 최상무는 이미 그들이 올 것을 예상하고 있었거나 혹은 누군가가 그들의 침입을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있었던 것이 분명했다. 창고의 구석구석에 숨겨져 있던 문들이 열리며 중무장한 용병들이 쏟아져 나왔고 그들은 순식간에 서버실을 포위했다. 스피커를 통해 최상무의 비릿한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고 그는 쥐새끼들이 제 발로 호랑이 굴에 들어왔다며 조롱했다. 그는 서윤에게 지금이라도 데이터를 삭제하고 투항하면 목숨만은 살려주겠다고 회유했지만 태주는 그 말이 거짓임을 알고 있었다. 그들은 애초에 두 사람을 살려보낼 생각이 없었고 이곳을 그들의 무덤으로 만들 작정이었다.
태주는 서윤을 책상 아래로 밀어 넣으며 절대 고개를 들지 말라고 소리쳤고 곧이어 빗발치는 총성이 시작되었다. 유리창이 산산조각이 나며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고 서버시라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태주는 엄폐물 뒤에 몸을 숨기고 정확한 사격으로 접근하는 용병들을 하나씩 쓰러뜨렸지만 적의 숫자가 너무 많았다. 아래층에서 쏘아대는 자동 소총의 화력은 압도적이었고 콘크리트 벽이 깎여나가며 먼지가 자욱하게 피어올랐다. 서유는 귀를 막고 웅크린 채 태블릿을 가슴에 품고 있었지만 데이터 전송은 아직 80%에 머물러 있었다. 그녀는 공포에 질려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지만 이 증거를 잃으면 모든 것이 끝장이라는 생각에 필사적으로 태블릿을 지켰다. 태주는 탄창을 교체하며 서윤의 상태를 살폈고 그녀의 눈을 보며 괜찮다는 듯 고개를 끄덕여 주었다. 용병들은 서버실로 올라오는 계단을 점거하기 위해 연막탄을 터뜨리며 압박해왔고 태주는 시야가 가려진 상황에서도 소리에 의존해 대응 사격을 이어갔다. 그는 책상을 밀어 바리케이드를 만들고 서윤에게 탈출구가 있는지 확인하라고 지시했다. 서윤은 떨리는 손으로 건물 도면을 검색했고 서버실 뒤쪽에 환풍구와 연결된 비상 사다리가 있다는 것을 찾아냈다. 하지만 그곳으로 가기 위해서는 십자포화를 뚫고 복도를 가로질러야 했기에 사실상 자살 행위나 다름없었다. 태주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자신의 전술 조끼에서 수류탄 하나를 꺼내 들었고 결단에 찬 눈빛으로 서윤을 바라보았다. 그는 자신이 시선을 끄는 동안 서윤이 환풍구로 이동해야 한다고 말했고 서윤은 그를 혼자 두고 갈 수 없다며 고개를 저었다. 상황은 점점 더 절망적으로 변해가고 있었고 적들은 이제 로켓 런처까지 준비하며 서버실 전체를 날려버릴 기세였다. 태주는 서윤의 어깨를 잡고 흔들며 당신이 살아야 진실이 밝혀지고 나도 살 수 있다고 강하게 설득했다. 그의 눈빛은 간절했고 서윤은 결국 눈물을 머금고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다. 태주는 안전핀을 뽑아 계단 아래로 던지며 굉음과 함께 폭발이 일어나 적들이 혼비백산하는 틈을 타 서윤을 복도 쪽으로 밀쳤다. 서윤은 바닥을 기어서 필사적으로 비상 사다리를 향해 나아갔고 태주는 그녀의 뒤를 지키며 맹렬하게 사격을 가했다. 하지만 그때 어둠 속에서 날아온 총탄 한 발이 태주의 옆구리를 스치고 지나갔고 그는 고통 섞인 신음을 흘리며 주춤거렸다. 서윤은 태주의 신음 소리를 듣고 뒤를 돌아보았고 그의 군복이 붉게 물들어가는 것을 보자마자 발걸음을 멈추었다. 그녀는 환풍구 덮개를 열다 말고 다시 태주에게로 달려가려 했지만 태주는 오지 말라고 소리치며 그녀를 제지했다. 피냄새가 진동하는 전장 한복판에서 두 사람의 시선이 얽혔고 그 순간 시간은 멈춘 듯 느리게 흘러갔다. 태주는 고통을 참으며 다시 총을 들어 적들을 겨냥했고 서윤은 그가 자신을 위해 목숨을 버릴 각오를 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이대로 도망친다면 평생 후회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에 태블릿을 단단히 고쳐쥐고는 환풍구가 아닌 창고의 중앙 제어 시스템 패널이 있는 벽면으로 달려갔다. 그녀는 도망치는 대신 이 창고 자체를 무기로 삼아 태주를 구하기로 결심했다. 서윤의 돌발 행동에 태주는 경악했지만 그녀를 말릴 틈도 없이 적들의 공격이 다시 거세졌다. 용병대장은 스피커를 통해 항복하라고 소리치며 점점 포위망을 좁혀왔고 창고 안은 매캐한 화약 연기로 가득 차 한 치 앞도 분간하기 힘들었다. 서윤은 제어 패널의 덮개를 뜯어내고 복잡한 전선들을 직접 연결하며 창고의 자동화 시스템을 해킹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계획은 창고 천장에 설치된 대형 크레인과 컨베이어 벨트를 조작하여 적들의 대열을 무너뜨리는 것이었다. 총알이 그녀의 머리 위를 스치고 지나가며 벽에 박혔지만 서윤은 멈추지 않았고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태주는 부상을 입은 몸으로도 초인적인 힘을 발휘하여 서윤에게 접근하려는 적들을 막아내고 있었다. 그의 움직임은 조금 느려졌지만 사격의 정확도는 여전히 치명적이었고 접근하던 용병들이 하나둘씩 쓰러져 나갔다. 하지만 탄약은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고 출혈로 인해 시야가 점점 흐릿해지기 시작했다. 그는 정신을 잃지 않기 위해 입술을 깨물며 버텼고 서윤이 작업을 마칠 때까지 단 1분이라도 더 시간을 벌기 위해 몸을 던졌다. 적들은 이제 그들이 도간에 든 쥐라고 확신하며 여유롭게 다가오고 있었고 최후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그때 서윤의 손끝에서 엔터키가 눌러지는 소리가 경쾌하게 울렸고 창고 천장에서 기계가 작동하는 육중한 굉음이 들려왔다. 갑자기 천장에 매달려 있던 거대한 컨테이너 박스가 쇠사슬 끊어지는 소리와 함께 적들의 머리 위로 곤두박질치기 시작했다. 바닥이 지진이라도 난 듯 요동쳤고 당황한 용병들은 혼란에 빠져 우왕좌왕했다. 서윤은 그 틈을 타 태주에게 달려가 그를 부축했고 두 사람은 먼지 구름 속에서 서로를 의지하며 일어섰다. 상황은 역전되지 않았지만 적들의 포위망에 균열이 생겼고 그것은 그들에게 유일한 생존의 기회를 제공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일 뿐 진정한 탈출을 위해서는 더 큰 위험을 감수해야만 했다. 거대한 컨테이너 박스가 바닥을 강타하며 일으킨 굉음과 진동은 창고 안의 모든 소음을 일순간에 집어삼켰고 자욱하게 피어오른 먼지 구름은 시야를 완벽하게 차단해버렸다. 그 혼돈의 중심에서 강태주는 이를 악물며 옆구리에서 흘러내리는 피를 지혈했고 그의 눈빛은 고통 대신 섬뜩할 정도의 냉기를 뿜어내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이 입은 부상이 육체적인 한계를 가져왔음을 인정했지만 역설적이게도 그 통증은 그의 내면 깊은 곳에 잠들어 있던 야수의 본능을 깨우는 기폭제가 되었다. 지금까지 서윤이 보는 앞에서 최대한 자제하며 싸워왔던 이성의 끈이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고 이제 그에게 남은 것은 눈앞의 적들을 모조리 찢어발기겠다는 순수한 살해뿐이었다. 태주는 탄창이 비어버린 소총을 미련 없이 바닥에 던져버리고 허리춤에서 묵직한 군용 대검을 뽑아들었는데 그 칼날은 어둠 속에서도 서늘한 빛을 발하며 피를 갈구하고 있었다. 먼지를 뒤집어 쓴 용병들은 당황하여 기침을 해대며 서로의 위치를 확인하려 애썼지만 통신 장비에서는 지직거리는 잡음만이 흘러나올 뿐이었다. 서윤이 시스템을 해킹하여 내부 통신망을 교란시켜 놓은 덕분에 그들은 시각과 청각 그리고 소통 수단까지 모두 차단당한 채 고립되어 버렸다. 태주는 이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먼지 구름 속으로 유령처럼 스며들었고 그의 발소리는 전혀 들리지 않았다. 가장 먼저 대열에서 이탈하여 주위를 두리번거리던 용병 하나가 등 뒤에서 나타난 그림자에 의해 입이 틀어막힌 채 어둠 속으로 끌려갔고 짧은 단말마의 비명조차 남기지 못하고 사라졌다. 태주는 사냥감이 공포를 느낄 새도 없이 목을 베어 넘겼고 피냄새가 공기 중으로 확산되자 남은 용병들은 본능적인 두려움에 떨기 시작했다. 한서윤은 배전반 뒤에 숨어 태블릿 화면을 통해 적들의 생체 신호가 하나둘씩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 속도는 믿을 수 없을 만큼 빨랐다. 그녀는 태주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짐작할 수 있었기에 두려움보다는 그를 지원해야 한다는 책임감이 앞섰고 떨리는 손가락을 진정시키며 다시 키보드를 두드렸다. 그녀는 창고 내부에 설치된 화재 진압용 스프링클러 시스템을 강제로 가동시켰고 곧바로 천장에서 차가운 물줄기가 소나기처럼 쏟아져 내리기 시작했다. 쏟아지는 물줄기는 먼지를 가라앉히는 동시에 바닥을 미끄럽게 만들었고 시야를 흐리게 하여 장비에 의존하는 용병들에게는 최악의 전장 환경을, 감각으로 싸우는 태주에게는 최상의 사냥터를 제공했다. 서윤은 자신이 이 전장의 지휘관이 되어 태주라는 무기를 조종하고 있다는 착각이 들 정도로 두 사람의 호흡은 완벽하게 맞아떨어지고 있었다. 물에 젖은 바닥을 구르는 군화 소리와 다급한 외침들이 뒤섞이는 가운데
태주의 실루엣은 마치 춤을 추듯 적들의 사이를 누비고 다녔다. 그는 정면 승부를 피하고 컨테이너와 기물들을 이용한 게릴라 전술을 펼치며 수적으로 우세한 적들을 심리적으로 압박해 들어갔다. 한 용병이 허공을 향해 난사를 시작하자 태주는 그 총구 불꽃을 표적 삼아 낮게 몸을 날려 놈의 발목을 걷어찼고 중심을 잃은 놈의 가슴에 칼을 꽂아 넣었다. 피가 튀어 태주의 얼굴을 적셨지만 그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놈의 몸을 방패 삼아 다른 적들의 사격을 막아냈다. 그의 움직임에는 군더더기가 없었고 잔혹하리만큼 효율적이었기에 이를 지켜보던 용병들은 그가 인간이 아닌 악귀라고 생각하며 전의를 상실해가고 있었다. 서윤은 창고의 조명을 조작하여 특정 구역을 깜빡거리게 만들거나 갑자기 꺼버리는 방식으로 적들의 시선을 분산시키고 혼란을 가중시켰다. 그녀는 CCTV를 통해 용병들이 모여있는 곳을 파악한 뒤 그 위로 무거운 화물을 이동시키는 크레인 후크를 떨어뜨리거나 컨베이어 벨트를 고속으로 작동시켜 그들의 퇴로를 차단했다. 서윤의 이러한 전술적 지원 덕분에 태주는 다수의 적에게 포위당하는 상황을 피할 수 있었고 1대1 각계격파 상황을 지속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었다. 그녀는 단순히 숨어있는 보호 대상이 아니라 전장의 흐름을 읽고 조율하는 오퍼레이터로서의 능력을 유감없이 발휘하고 있었고 이는 태주가 오로지 살상에만 집중할 수 있게 해주는 원동력이 되었다. 하지만 용병들의 대장인 스미스는 부하들이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것을 보고만 있지 않았고 그는 베테랑다운 직감으로 이 모든 혼란의 원인이 서윤에게 있음을 간파했다. 그는 남은 부하들에게 태주를 견제하도록 명령하고 자신은 유탄 발사기를 장전하여 서윤이 숨어있는 배전반 쪽을 겨냥했다. 태주는 놈의 의도를 알아차리고 고함을 지르며 몸을 날렸지만 유탄은 이미 발사되었고 배전반 근처에서 폭발하며 거대한 화염을 일으켰다. 서윤은 폭발의 충격으로 뒤로 튕겨나가 벽에 부딪혔고 태블릿을 놓치며 바닥에 쓰러졌다. 통신과 제어 시스템이 먹통이 되자 창고 안의 기계들이 멈춰섰고 스프링클러의 물줄기도 잦아들며 다시금 정적이 찾아왔다. 태주는 서윤이 쓰러진 쪽을 보며 절규에 가까운 고함을 질렀고 그 틈을 타 스미스와 남은 용병들이 태주를 에워싸고 집중 사격을 퍼부었다. 태주는 바닥을 구르며 피했지만 어깨와 허벅지에 추가로 총상을 입었고 몸을 가누기 힘들 정도로 많은 피를 쏟았다. 그는 가까스로 컨테이너 뒤로 몸을 숨겼지만 숨소리는 거칠어졌고 시야는 점점 붉게 물들어갔다. 스미스는 승리를 확신한 듯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천천히 태주가 숨은 곳으로 다가왔고 그의 손에 들린 대형 정글도는 태주의 목을 노리고 있었다. 태주는 흐릿해지는 정신을 붙잡기 위해 자신의 상처를 주먹으로 내리치며 고통으로 정신을 깨웠고 마지막 힘을 짜내어 최후의 일격을 준비했다. 그때 폭발의 잔해 속에서 비틀거리며 일어난 서윤은 피가 흐르는 이마를 닦아내지도 못한 채 깨진 태블릿 조각 대신 벽면에 붙은 수동 조작 레버를 향해 기어갔다. 그녀는 태주가 위기에 처한 것을 보고 공포에 질려 도망치고 싶은 본능을 억누르며 오로지 그를 살려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움직였다. 스미스가 태주의 은신처를 덮치려는 순간 서윤은 온 힘을 다해 녹슨 레버를 당겼고 그와 동시에 창고 바닥에 설치된 비상 배수구가 열리며 강력한 흡입력이 발생했다. 바닥에 고여있던 물과 잔해들이 소용돌이치며 빨려 들어갔고 예상치 못한 상황에 스미스와 용병들은 균형을 잃고 비틀거렸다. 태주는 이 짧은 순간을 놓치지 않고 튀어나가 스미스의 품으로 파고들었고 그의 칼날은 스미스의 방탄조끼 틈새를 정확하게 파고들었다. 스미스는 고통에 찬 비명을 지르며 정글도를 휘둘렀지만 태주는 이미 그의 공격 궤도를 읽고 있었다. 태주는 놈의 팔을 꺾어 칼을 떨어뜨리게 한 뒤 그대로 놈의 목덜미를 물어뜯을 듯한 기세로 제압하여 바닥에 꽂아버렸다. 나머지 용병들이 당황하여 총구를 돌리려 했지만 태주는 스미스의 시체를 방패 삼아 전진하며
그들의 미간에 정확하게 단검을 투척하거나 빼앗은 권총으로 머리를 날려버렸다. 그것은 싸움이라기보다는 처절한 생존 본능이 빚어낸 춤사위였고 마지막 한 놈이 쓰러질 때까지 태주의 움직임은 멈추지 않았다. 마지막 총성이 했고 창고 안에는 거친 숨소리와 물이 빠져나가는 소리만이 남았다. 태주는 피투성이가 된 채 시체들 사이에 우두커니 서 있었는데 그의 몸은 한계에 다다라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 위태로워 보였다. 서윤은 비틀거리는 다리를 이끌고 그에게 달려가 그를 부축했고 태주는 서윤의 체온이 닿자 그제야 긴장이 풀린 듯 스르르 무너지며 그녀의 어깨에 기댔다. 그는 피 묻은 손을 들어 서윤의 얼굴을 감싸 쥐고 살아줘서 고맙다는 듯 희미한 미소를 지어 보였고 서윤은 눈물을 흘리며 그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다. 두 사람은 지옥 같은 밤을 견뎌냈고 서로가 서로를 지켜냈다는 사실에 전율하며 깊은 안도를 느꼈다. 하지만 감상에 젖어 있을 시간은 없었다. 태주는 고통을 참으며 몸을 일으켜 세웠고 서윤에게 증거가 담긴 하드디스크를 챙겼는지 확인했다. 서윤은 품속에서 피와 먼지로 얼룩진 하드디스크를 꺼내 보여주었고 그것은 그들이 흘린 피의 대가이자 최상무를 파멸시킬 유일한 열쇠였다. 그들은 서로를 의지하며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창고 뒷문으로 향했고 문을 열자 차가운 새벽 공기가 그들의 뜨거운 얼굴을 식혀주었다. 동이 터오는 하늘은 핏빛으로 붉게 물들어 있었지만 그들에게는 그 어느 때보다 아름답고 희망찬 풍경으로 다가왔다. 태주는 미리 준비해둔 비상 탈출용 차량이 숨겨진 숲속으로 서윤을 이끌었고 두 사람은 낡은 트럭에 몸을 실었다. 운전석에 앉은 서윤은 시동을 걸며 백미러로 멀어지는 제9번 창고를 바라보았고 그곳은 이제 그들의 악몽이 아닌 승리의 기념비가 되어 뒤로 사라지고 있었다. 조수석에서 거친 숨을 몰아쉬는 태주의 손을 꼭 잡은 서윤은 다시는 그를 혼자 두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엑셀을 밟았다. 트럭은 덜컹거리며 숲길을 빠져나갔고 그들의 뒤로는 아침 해가 떠오르며 긴 밤의 어둠을 몰아내고 있었다. 도시로 돌아오는 길에 태주는 과다출혈로 인해 정신이 혼미해졌지만 끝까지 서윤의 손을 놓지 않았다. 그는 몽롱한 의식 속에서도 서윤에게 곧장 군 검찰단으로 가야 한다고 속삭였고 서윤은 눈물을 닦으며 알겠다고 대답했다. 지금 병원으로 가면 최상무의 손길이 닿을 수 있기에 그들은 가장 위험하지만 가장 확실한 곳으로 몸을 던져야 했다. 서윤은 피로 물든 태주의 군복을 보며 입술을 깨물었고 최상무를 향한 분노가 가슴속에서 뜨겁게 타올랐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겁먹은 피해자가 아니었고 자신의 남자를 건드린 대가를 치르게 할 복수의 화신으로 거듭나고 있었다. 군 검찰단 정문 앞에 도착했을 때 위병들이 총을 겨누며 차를 세웠지만 서윤은 멈추지 않고 경적을 울리며 돌진했다. 놀란 위병들이 사격 자세를 취하려는 순간 서윤은 창문 밖으로 태주의 군번줄과 피 묻은 증거물을 흔들며 소리쳤다. 흑룡부대 강태주 대위다. 긴급 상황이다. 그녀의 절규에 위병들은 당황하여 바리케이드를 치웠고 트럭은 본청 건물 계단 앞까지 올라가서야 멈춰섰다. 차문이 열리고 피투성이가 된 태주가 서윤의 부축을 받으며 내리자 아침 출근을 하던 군 검찰 관계자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태주는 흐릿한 눈으로 건물 입구에 서 있는 군 검찰단장을 발견하고는 비틀거리며 그에게 다가갔다. 그는 품에서 하드디스크를 꺼내 단장의 손에 쥐어주며 쓰러지듯 무릎을 꿇었고 마지막 힘을 다해 외쳤다. 대한민국 군인의 목숨값을 받아내 주십시오. 말을 마친 태주는 그대로 정신을 잃고 쓰러졌고 서윤은 비명을 지르며 그를 끌어안았다. 아수라장이 된 검찰단. 앞마당에서 서윤은 태주의 이름을 부르며 오열했고 그 처절한 모습은 지켜보는 이들의 가슴을 서늘하게 만들었다. 이것은 단순한 내부 고발이 아니라 피로 쓴 고발장이었고
이제 거대한 폭풍이 JM 그룹과 군 수뇌부를 덮칠 준비를 마쳤다. 의무병들이 달려와 태주를 들것에 싣고 가는 모습을 보며 서유는 주저앉아 떨리는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었다. 그녀의 옷은 태주의 피로 붉게 물들어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맑고 강인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태주가 목숨을 걸고 지켜낸 증거가 헛되지 않게 하리라. 맹세하며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이제 그녀의 전쟁이 시작될 차례였다. 태주가 칼과 총으로 싸웠다면 그녀는 법과 여론, 그리고 진실이라는 무기로 최상무의 숨통을 끊어놓을 것이었다. 아침 햇살이 그녀의 등 뒤를 비추며 길게 그림자를 드리웠고 그 그림자는 마치 거대한 용이 승천하는 형상을 하고 있었다. 수술실 앞에 빨간 불이 켜져 있는 동안 병원 복도는 숨 막히는 침묵과 소독약 냄새로 가득 차 있었고 한서유는 피 묻은 손을 씻지도 못한 채 벽에 기대어 바닥만 응시하고 있었다. 강태주가 응급실로 실려 들어간 지 벌써 5시간이 지났지만 수술 중이라는 표시는 꺼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그녀의 속은 숯검댕이처럼 타들어가고 있었다. 군 검찰 단장은 서윤에게 다가와 그녀가 건넨 하드디스크의 암호가 풀렸으며 그 안에는 JM 그룹뿐만 아니라 군 수뇌부 일부가 연루된 방산 비리의 모든 증거가 완벽하게 들어있다고 전했다. 그는 서윤에게 이제 안전한 곳에서 휴식을 취하라고 권했지만 그녀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으며 아직 자신이 해야 할 마지막 일이 남아있다고 대답했다. 서윤은 병원 화장실에서 찬물로 얼굴에 핏자국을 씻어내며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눈동자를 바라보았는데 그곳에는 슬픔 대신 서슬퍼런 도끼가 서려 있었다. 그녀는 찢어진 옷 대신 비서가 가져온 단정한 정장으로 갈아입으며 태주가 깨어났을 때 승리의 소식을 전해주기 위해 다시 전장으로 향할 준비를 마쳤다. 다음 날 아침 JM 그룹 본사 대회실에서는 긴급 이사회가 소집되었고 최상무는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상석에 앉아 있었다. 그는 어젯밤 자신의 용병들이 처리했다는 보고를 사실은 연락 두절을 처리 완료로 착각한 것이지만 굳게 믿고 있었기에 오늘 이사회를 통해 사장으로 승진하는 것이 확실하다고 생각했다. 이사들은 최근의 주가 하락과 흉흉한 소문에 대해 우려를 표했지만 최상무는 자신만만한 태도로 대규모 군수 계약 체결이 임박했음을 알리며 그들을 안심시켰다. 그는 샴페인 잔을 들어 올리며 자신의 앞날을 축복하는 건배 제의를 하려 했고 아부꾼 임원들은 서둘러 잔을 부딪히며 그의 비위를 맞추기에 여념이 없었다. 그 역겨운 웃음소리가 회의실을 가득 채우던 바로 그 순간 굳게 닫혀있던 회의실 문이 벌컥 열리며 예상치 못한 불청객이 등장해 찬물을 끼얹었다. 한서유는 붕대를 감은 이마와 창백한 안색이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당당하고 위압적인 자세로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섰고 그녀의 뒤에는 정복을 입은 군 검찰관들과 경찰들이 도열해 있었다. 최상무는 마치 귀신이라도 본 사람처럼 안색이 하얗게 질려 손에 들고 있던 샴페인 잔을 떨어뜨렸고 쨍그랑하는 파열음이 회의실의 정적을 깨트렸다. 서유는 뚜벅뚜벅 걸어 최상무의 코앞까지 다가갔고 떨고 있는 그를 내려다보며 차가운 목소리로 축배를 들기에는 너무 이르지 않습니까? 최상무님 이라고 일갈했다. 그녀는 손에 들고 있던 두툼한 서류 뭉치를 테이블 위에 던지듯 내려놓았고 그것은 어젯밤 태주가 목숨을 걸고 지켜낸 비리 장부의 사본이었다. 다른 이사들은 상황 파악을 하지 못해 웅성거렸지만 최상무만은 그것이 자신의 목을 상교수 대임을 직감하고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다. 최상무는 마지막 발악으로 보안팀을 부르라고 소리치며 서윤을 외부인 무단 침입으로 몰아세우려 했지만 아무도 그의 명령에 따르지 않았다. 이미 군 검찰은 JM그룹의 보안실을 장악하고 모든 출입구를 봉쇄한 상태였으며 로비에는 최상무의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한 수사관들이 대기하고 있었다.
서윤은 회의실 중앙에 있는 대형 스크린에 하드디스크에서 추출한 영상을 띄웠는데 그것은 창고 9번에서 촬영된 불량 무기의 실체와 최상무가 용병들에게 살인 청부를 지시하는 녹취록이었다. 스크린 속에서 흘러나오는 최상무의 추악한 목소리와 명백한 증거들은 회의실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경악하게 만들었고 그를 지지하던 임원들조차 그를 벌레 보듯 피하며 등을 돌렸다. 서윤은 당신이 돈을 세고 있을 때 병사들은 당신이 만든 불량 조끼를 입고 피를 흘려야 했습니다. 이제 그 죗값을 치를 시간입니다. 라고 사형 선고와도 같은 말을 뱉었. 군 검찰관이 다가와 최상무의 손목에 차가운 수갑을 채웠고 그는 억울하다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지만 그 모습은 처량하기 짝이 없었다. 그는 끌려나가면서 서윤을 향해 죽여버리겠다고 저주를 퍼부었지만 서윤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그를 비웃어 주었다. 최상무와 결탁했던 부패한 임원들도 줄줄이 연행되었고 JM그룹의 대회의실은 순식간에 범죄자들의 소굴이 소탕되는 현장으로 변했다.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던 직원들은 숨죽여 서윤을 바라보았는데 그녀는 더 이상 왕따 당하던 대리가 아니라 회사를 구한 영웅이자 정의의 심판자로 보였다. 서윤은 소란스러운 현장을 뒤로하고 창가로 다가가 맑게 갠 하늘을 올려다보며 긴 한숨을 내쉬었고 그제야 긴장이 풀리며 다리에 힘이 풀리는 것을 느꼈다. 모든 상황이 정리되고 서윤이 다시 병원으로 돌아왔을 때 강태주는 막 마취에서 깨어나 일반 병실로 옮겨진 상태였다. 그녀가 병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침대에 누워있던 태주가 힘겹게 고개를 돌려 그녀를 바라보았고 산소 호흡기 너머로 희미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서윤은 달려가 그의 손을 잡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고 태주는 성한 손을 들어 그녀의 눈물을 닦아주며 쉰 목소리로 울지마, 못생겨진다라고 농담을 던졌다. 서윤은 웃음과 울음이 뒤섞인 표정으로 그를 타박하며 그가 얼마나 걱정시켰는지 아느냐고 투정을 부렸지만 그 말 속에는 깊은 사랑과 안도감이 담겨 있었다. 태주는 서윤에게 최상무는 어떻게 되었냐고 물었고 서윤은 그가 법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해주며 우리가 이겼다고 속삭였다. 태주의 회복 속도는 의사들도 놀랄 만큼 빨랐고 그는 며칠 지나지 않아 침대에서 일어나 걷기 시작했다. 병원 옥상 정원에서 태주는 휠체어를 거부하고 서윤의 부축을 받으며 천천히 걸음을 옮겼고 두 사람은 모처럼 평화로운 오후 햇살을 즐겼다. 태주는 난간에 기대어 서서 서윤을 지그시 바라보다가 품에서 작은 반지 케이스를 꺼내 들었다. 그것은 화려한 다이아몬드 반지가 아니라 그의 군번줄에 걸려있던 투박한 철제 반지를 깨끗하게 닦아놓은 것이었다. 그는 서윤에게 비즈니스 파트너로서의 계약은 끝났어. 이제 진짜 내 아내가 되어줄래? 라고 투박하지만 진심 어린 프로포즈를 건넸다. 서윤은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보다가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고 태주는 그녀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며 그녀를 품에 안았다. 두 사람의 결혼식은 화려한 호텔이 아닌 그들의 아버지들이 묻혀있는 현충원 근처의 작은 성당에서 소박하게 치러졌다. 하객으로는 흑룡 부대원들과 서윤의 몇 안 되는 진실한 동료들만이 참석했지만 그 어떤 결혼식보다 따뜻하고 축복받은 자리였다. 태주는 정복을 갖춰 입고 늠름한 모습으로 서윤을 기다렸고 서윤은 순백의 드레스를 입고 태주를 향해 걸어갔다. 주례사가 이어지는 동안 두 사람은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지난 험난했던 여정을 회상했고 앞으로 닥칠 그 어떤 시련도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다는 확신을 가졌다. 맹세의 키스를 나누는 순간 성당 안에는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고 부대원들은 예도로 아치를 만들어 그들의 앞날을 축복해 주었다. 결혼식이 끝나고 피로연이 무르익을 무렵 뉴스 속보에서는 최상무와 연루된 군 장성들이
줄줄이 구속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JM그룹은 전문 경영인 체제로 전환되어 투명 경영을 선포했고 서윤은 능력을 인정받아 최연소 기획본부장으로 승진했다는 소식도 함께였다. 태주는 뉴스를 보며 흐뭇한 표정을 지었고 서윤의 어깨를 감싸며 이제 당신을 괴롭히는 상사는 없을 거야. 만약 있다면 이라며 주먹을 쥐어 보였다. 서윤은 웃으며 그의 주먹을 감싸 쥐고 이제 폭력은 안 돼요, 여보. 당신은 이제 한 가정의 가장이니까. 라고 상냥하게 타이르며 그를 말렸다. 태주는 짐짓 억울한 표정을 지으며 알겠다고 대답했지만 그의 눈은 장난기로 반짝이고 있었다. 시간이 흘러 계절이 몇 번 바뀌고 첫눈이 내리던 어느 날 밤 서윤과 태주는 그들의 신혼집 거실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태주는 서윤의 불룩해진 배에 귀를 대고 태동을 느끼며 아이처럼 신기해했고 서윤은 그런 태주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 과거의 상처와 아픔은 시간의 흐름 속에 희미해졌고 그 자리는 새로운 생명과 희망으로 채워지고 있었다. 태주는 서윤에게 이 아이가 태어나면 세상에서 가장 강하고 정의로운 사람으로 키울 거야. 라고 말했고 서윤은 그리고 아빠처럼 따뜻한 사람으로 키워요. 라고 덧붙였다.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며 깊은 사랑을 확인했고 따뜻한 벽난로 불빛 아래서 그들의 그림자는 하나로 겹쳐졌다. 5년 후 서울의 한 놀이공원. 주말을 맞아 나들이를 나온 가족들 사이로 훤칠한 키에 남자와 단아한 여자가 아이의 손을 잡고 걸어가고 있었다. 강태주는 한 손에는 솜사탕을, 다른 한 손에는 자신을 쏙 빼닮은 꼬마 아들의 손을 잡고 있었고 서윤은 흐뭇한 표정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때 험상궂게 생긴 남자 하나가 줄을 서지 않고 새치기를 하며 앞사람을 밀치는 소란이 벌어졌다. 남자는 항의하는 사람들에게 욕설을 퍼붓고 위협적인 태도를 보이며 분위기를 험악하게 만들고 있었다. 서윤이 눈살을 찌푸리며 나서려 하자 태주가 부드럽게 그녀를 제지하며 아이를 서윤에게 맡겼다. 태주는 성큼성큼 남자에게 다가가 그의 어깨를 톡톡 두드렸고 남자가 뒤를 돌아보며 뭐야 라고 소리치자 태주는 특유의 서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공공장소에서는 질서를 지키시죠. 아이들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남자는 태주의 덩치를 보고 잠시 움찔했지만 자존심 때문에 주먹을 치켜들었고 태주는 가볍게 그의 손목을 제압하며 귓가에 속삭였다. 내 아내가 보고 있어서 참는 건데. 뼈 부러지기 싫으면 조용히 뒤로 가시지? 남자는 태주의 악력과 살기에 압도되어 비명을 지르며 꼬리를 내리고 도망쳤고 주변 사람들은 박수를 보냈다. 태주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돌아와 아들을 안아 올리며 아빠 멋있었어? 라고 물었고 아이는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우며 최고라고 외쳤다. 서윤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도 웃음을 참지 못했고 세 식구는 다시 행복한 웃음소리를 남기며 인파 속으로 사라졌다. 악은 언제나 존재하겠지만 그에 맞서는 정의와 사랑이 있는 한 그들의 세상은 언제나 평화로울 것이었다. 강태주와 한서윤 그리고 그들의 아이가 걸어가는 길 위로 따스한 봄 햇살이 눈부시게 쏟아져 내렸다.